가정에서의 디지털 정보 정리.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인간의 학습은 맥락, 그리고 그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될 교실에서 시험 공부를 한 학생은 다른 곳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성적이 좋았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면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우리의 소유물 각각에 대해 장소를 지정해 놓은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한 물건을 특정한 공간과 연관시키면 해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억해 준다. 가정의 정보가 점점 디지털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집에서 일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할 일을 집으로 가져와야 하는 사람이 많아진 시대에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마가 기억 저장 방식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종류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은행 잔액을 확인하고 상사가 보낸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저장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뉴스를 볼 때 모두 똑같은 컴퓨터 스크린을 이용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뇌는 원래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충고는 아마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사치스러운 것일 테지만 컴퓨터 가격이 내려가면 가능해질 것이다. 사정이 허락하면 한 가지 영역의 일에는 하나의 장치를 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컴퓨터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듣는 대신 전용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장치를 이용한다. 은행 잔액을 확인하고 세금을 처리하는 등 개인적 업무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마련한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진을 저장하는 등 개인적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위한 컴퓨터를 따로 둔다. 세 번째로 작업용 컴퓨터를 둔다. 이때 컴퓨터 바탕화면의 패턴을 모두 다르게 해서 시각적 신호가 당신이 각 컴퓨터의 용도를 떠올리고 그의 적절한 장소, 기억 맥락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신경학자 겸 작가 올리버 세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완전히 별개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다면 각각의 작업에 대해 집안의 책상이나 탁자 혹은 구획을 따로 하나씩 배정한 것이다. 그럼 다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내 리셋 버튼이 눌러지면서 더욱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두세 대씩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를 이용한다. 하려는 일에 따라 여가용 외장 드라이브나 작업용 외장 드라이브 혹은 개인 재무용 외장 드라이브를 꽂아 사용한다. 일부 컴퓨터에서는 다른 사용자 모드를 설정하면 바탕화면의 패턴이나 그 안의 파일, 그리고 전체적인 외양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마가 장소를 바탕으로 내리는 구분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상당한 양의 정보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 바로 서류라 부르는 것들이다. 집에서 하는 서류 관련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현재 두 가지 학파가 경쟁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각종 기기와 다양한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품 보증서, 지불 청구서, 지불 필수표, 보험증서 영수증, 그리고 다른 일상의 비즈니스 서류 등이 포함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자 말콤 슬래니는 모든 것을 PDF 파일로 스캔해서 컴퓨터에 보관하는 첫 번째 학파 쪽을 지지한다. 가정용 스캐너는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폰용 스캐닝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다. 슬래니는 무언가 보관하고 싶은 서류가 있으면 스캔해서 나중에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파일명과 폴더명으로 저장해 두라고 말한다. 광학 문자 인식 모드를 이용해서 서류를 그냥 사진으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문자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면 컴퓨터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 당신이 찾는 특정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다. 디지털 파일 시스템의 장점은 사실상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며 컴퓨터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서류를 회계사나 동료 등 다른 누군가 공유할 필요가 생기면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붙여서 보내면 끝이다. 두 번째 학파를 옹호하는 사람은 그냥 린다라고 부르겠다. 린다는 오랫동안 포춘 선정 100대 기업 회장들의 비서로 일해왔다. 그녀는 자기 상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린다는 모든 것을 종이로 복사해서 보관하는 쪽을 선호한다. 종이 문서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디지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을 넘기기 쉽지 않다. 반면 종이는 수백 년도 끄떡없이 보존된다. 낡은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당혹감을 느끼는 컴퓨터 사용자가 적지 않다. 낡은 운영체제로 작동하는 컴퓨터는 새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새로운 운영체제가 깔린 컴퓨터를 사려니 기존의 낡은 파일들을 읽을 수 없다. 재무기록, 소득세 신고서, 사진, 음악,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낡은 파일을 새로운 포맷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비용이 들고 변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종이의 다른 장점은 조작이 쉽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며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물론 종이는 불탈 수 있지만 그것은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슬레니와 닌다는 각자 옹호하는 방식이 있지만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파일도 상당히 많다. 애초에 자기한테 넘어올 때부터 그런 형태였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이 이메일에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첨부되어 전송된다. 반면 작은 회사에서 보내는 청구서는 아직도 종이에 인쇄되어 우편으로 도착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파일과 종이 문서 두 종류의 정보를 분류해서 각각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검색의 용이성이다. 종이 문서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서류 캐비넷이 여전히 최고의 시스템이다. 최신식 서류 캐비넷은 프랭크 조나스가 발명하고 옥스퍼드 파일링 서플라이 컴퍼니가 1941년에 특허를 낸 걸 이식 파일 폴더 시스템이다. 옥스퍼드와 비서양성 학과에서는 폴더 파일을 만드는 원칙을 고안하고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했다. 파일 수가 30개 이하 정도로 많지 않으면 라벨을 붙여 주제성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면 충분하다. 파일 수가 그보다 많으면 가사, 재정, 육아 등등 상위 범주 내에서 폴더를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서 이런 범주들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파일 캐비넷에 서로 다른 서랍에 서로 다른 상주 범위가 들어가게 할 수 있고 한 서랍 안에 색이 다른 파일 폴더나 파일 폴더 탭을 이용해 범주를 시각적으로 신속하게 구분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파일 전체가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황에 빠진다. 이런 경우 개방형 파일 카트나 파일 선반을 사용하면 파일들을 서랍 속에 숨겨 놓을 필요가 없어진다.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 사용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실용적인 원칙은 파일 폴더에 달랑 문서 한 장만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은 서류를 범주별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에 5개에서 20개 정도의 개별 서류가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보다 적어지면 파일 폴더 라벨 숫자가 늘어나 신속하게 훑어보기 어려워진다. 그보다 많아지면 한 파일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손으로 일일이 넘겨가며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가사용 물건이나 작업용 물건의 범주를 만들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가정용 파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그저 폴더에 라벨만 떡하니 붙여놓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당신이 철하려는 문서들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해 본다. 몇 달에 걸쳐 무언가를 하는데 쓰려고 마음먹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범주들을 만들며 분류를 시작한다. 파일 폴더의 총 합계가 20개 이하라면 그냥 주제별 폴더를 하나씩 마련해서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 이상이면 문서가 필요할 때 폴더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재정, 가사, 개인용부, 의료, 기타 등의 범주를 마련할 수도 있다. 특정 거래처와 주고받는 서류들은 따로 폴더를 마련해준다. 저축계좌, 당좌예금계좌, 퇴직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은행이라는 라벨을 붙인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계정별로 폴더를 만드는 의미다. 같은 논리가 온갖 종류의 물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파일을 첨하고 분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검색으로 보답받는 시간보다 많아져서는 안 된다. 건강기록부처럼 자주 보는 문서의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일 폴더와 범주를 만든다.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폴더를 만들거나 내과치료, 치과치료, 안과치료 등등으로 나누어 폴더를 만든다. 딸랑 문서 한 장만 들어있는 파일 폴더가 넘쳐나면 한 가지 큰 주제를 정해 그 아래에 묶도록 한다. 비자, 출생증명서, 의료보험증명 등 정기적으로 찾는 중요한 문서들은 전용 파일을 하나 만든다. 파일 폴더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은 컴퓨터의 가상 파일과 폴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물론 컴퓨터는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을 보관해도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결과물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기억력에 부담을 준다. 자기가 사용한 모든 파일명을 기억해 두었다가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파일과 폴더를 계층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그 안을 훑어보며 자기가 잃어버렸던 파일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것은 기억을 뇌에서 컴퓨터로 외부화 시켜준다. 중요한 문서들은 전자복사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면 엄청나게 유연한 강계형 데이터베이스와 하이퍼링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이 엑셀에서 개인적인 회계 업무를 보고 모든 영수증과 청구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저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엑셀을 이용하면 셀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항목이라도 컴퓨터상 문서와 링크를 걸 수 있다. 오비스 낚시조끼의 품질 보증서와 영수증을 찾고 있다고? 엑셀에서 오비스를 검색해 셀을 클릭하면 영수증이 바로 오비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이메일로 보내준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 수 있는 것이 금융 관련 서류만은 아니다. 연구 논문을 이용한 워드 파일에서는 하드디스크, 회사 서버 혹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논문과 라이브 링크를 걸어 놓을 수 있다. 구글의 전직 최고 정보 책임자 겸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인 더글라스 메릴은 이렇게 말했다. 정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없고 똑같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 목록, 메모지나 새긴 카드 혹은 모든 것을 특정 장소에 넣어두고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기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중에는 집을 재택근무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청구서 지불도 집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집하고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다. 집은 서류를 정리하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집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점이 좋은가? 차분해지는 느낌과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안심. 당신은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 아마 미국인이라면 대부분 멀티태스킹을 할 것이다. 업무에서 만들어진 유행어가 단지 직장에서만 통용되는 시절은 지났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덕분에 생긴 자업자득이다. 이제 휴대전화는 스위스 군용칼처럼 바뀌었다. 사전 계산기, 웹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스케줄표, 보이스 레코드, 일기예보, GPS, 문자메시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갖 애플리케이션이 깔려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30년 전 IBM 본사에 있던 최첨단 컴퓨터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좀처럼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다. 우리는 건널목을 건너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줄을 서 있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하고 친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가 페이스북으로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슬쩍 확인한다. 집에서 가장 아늑한 곳인 부엌 조리대에서도 도시에서 양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스마트폰으로 쇼핑 목록을 작성한다.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다. 우리는 자기가 멀티태스킹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강력하고도 사악한 착각이다. MIT 신경과학자이자 분할주의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얼 밀러는 우리 뇌가 멀티태스킹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제에서 다른 가제로 아주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저글링 전문가처럼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공중에 띄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력이 형편없는 아마추어 접시 돌리기 선수와 비슷해서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없는 접시는 무시하고 정신없이 이 접시에서 저 접시로 옮겨 다니면서도 그 접시가 언제 떨어져 박살날지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여 있는 꼴이다. 역설적이게도 멀티태스킹은 우리를 명백히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멀티태스킹은 투쟁 도피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은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생산도 증가시킨다. 또한 뇌를 과도하게 자극해 생각을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멀티태스킹은 도파민 중독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고 보상작용을 통해 내가 초점을 잃고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설상가상으로 전전두엽피질은 새로운 평향이 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쉽게 주의를 뺏긴다는 의미다. 갓난아기나 강아지, 고양이의 눈길을 사로잡을 때 반짝이는 물체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서로 경쟁하는 여러 활동 속에서 초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역사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과제를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바로 그 뇌 영역은 쉽게 산만해진다. 우리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를 보낸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모두 새로움을 추구하고 보상을 추구하는 뇌의 중추에서 조정해 내인성 아편 물질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 이 모든 것이 과제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것이 내가 먹는 궁극의 텅 빈 칼로리 사탕이다.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 큰 보상을 수확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설탕 발린 수많은 자잘한 과제에서 오는 텅 빈 보상만 수확하고 있다. 예전에 사람들이 바쁠 때 전화가 울리면 아예 받지 않거나 벨소리를 꺼놓았다. 모든 전화기가 유선이었을 때는 상대방이 언제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았다. 산책을 나갔을지도 모르고 다른 곳에 있어서 벨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화 받지 않더라도 다 그러려니 생각했다. 이제는 화장실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가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생겨났다. 상대방이 어떻게 상관없이 말이다. 이렇다 보니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자동음당을 설정해 놓는 게 관례가 되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20년 전만 해도 회의의 시간에는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려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상대방의 통화, 응답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달라졌다. 멀티태스킹의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 우리 인지 수행 능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런던 그레시엄 칼리지의 글렌 월슨은 이것을 정보 중독증이라고 불렀다. 그는 연구를 통해 밝혀내기를 하나의 과제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메일 하나가 읽지 않은 상태로 메일함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효 IQ가 10점 낮아진다고 했다. 마리아나가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통증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 성분인 카나비놀이 뇌의 카나비놀 전용 수용기를 활성화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집중하는 능력과 기억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윌슨은 멀티태스킹 때문에 생기는 인지적 상실이 마리아나나 흡연에 따른 인지적 상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러스 폴드락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동안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정보가 뇌의 엉뚱한 부분으로 간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TV를 보게 하면 학교 공부에서 얻은 정보가 선조체로 간다. 이곳은 사실과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과 기술을 저장하도록 특화된 뇌 영역이다. TV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았으면 정보는 해마로 갔을 것이다. 해마에서는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되고 범주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하기가 더 쉽다. MIT의 얼 밀러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은 멀티태스킹에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없다.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숙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과제 사이를 전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대사 비용이 들어간다. 하나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주의를 전환할 때 전전두엽피질과 선조체는 산소를 함유한 포도당을 태운다. 과제에 집중할 때 필요한 연료 역시 포도당이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처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주의 전환을 하다 보면 뇌는 연료가 금방 바닥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탈진하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 말 그대로 뇌 영양분을 소진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 수행 능력과 신체 수행 능력 모두의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나 반복적인 과제 전환은 불안을 야기한다. 불안은 뇌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이고 이것은 결국 공격성과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전대상회와 선조체에 의해 통제된다. 일단 중앙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그 상태에 머무르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며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양도 감소한다. 설상가상으로 멀티태스킹 중에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 문자 메시지에 대답할까 아니면 무시할까? 이 이메일을 어떻게 파일로 정리하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까 아니면 좀 쉴까? 의사결정은 신경자원을 대단히 많이 잡아먹는다. 작은 결정을 하는데도 큰 결정을 할 때만큼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잃는 것 중 하나는 충동 조절 능력이다. 이렇듯 충동 조절 능력이 급격하게 고갈 상태로 빠져들기 때문에 사소한 결정을 많이 내리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 멀티태스킹을 시도해 쓸데없이 정보 처리에 부담을 더할 이유가 무엇인가? 포천 선정 500대 리더, 최고의 과학자, 작가, 학생, 중소기업가들과 정보 가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어김없이 이메일이 문제로 떠오른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메일 그 자체에 철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이메일의 양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내 연구 동료인 제프리 모길이 10살짜리 아들에게 아빠가 밥벌이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는 이메일에 답장 보내는 일을 해요. 제프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예술, 정부, 예술 및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메일을 처리하느라 하루 시간의 상당 부분을 보내게 된다고 토로한다. 우리는 이메일에 빠르게 답변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면서 다른 일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메일이 등장하기 전에는 누군가의 편지를 쓰고 싶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편지라는 매체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급히 휘갈겨 써 내려갈 만한 것이 아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어가며 내용을 적은 다음 봉투를 찾아서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다음 편지를 들고 우체통까지 걸어가야 한다. 누군가의 글을 써서 보내는다는 행위는 이렇듯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긴 시간이 드는 일이었기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서는 굳이 수고스럽게 편지를 쓰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메일은 모든 것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타이핑한 다음 보내기 버튼을 누른다. 게다가 이메일은 비용도 들지 않는다. 물론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인터넷 회선만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데도 비용이 따르지만 이메일 하나 더 보낸다고 추가적인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이메일을 보내기가 너무 쉬운 까닭에 우리의 글쓰기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공손한 태도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받은 이메일 중 상당 부분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뭐 좀 해달라고 보낸 것들이다. 부탁하는 일을 보면 내가 잘 아는 영역도 아니고,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이에 부탁할 만한 일도 아니다. 편지나 전화로 혹은 얼굴을 직접 보면서 부탁하라고 하라면 절대로 못할 거면서 어쩐 일인지 이메일로는 쉽게 부탁을 한다. 종이 편지와 이메일은 받는 사람에게도 차이를 만들어냈다. 옛날에는 편지가 하루에 한 번만 도착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우편물과 우편함에서 꺼내와 분류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편지가 도착하는데 며칠이나 걸렸기 때문에 즉시 답장을 받으리란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우편물을 집 바깥 우편함이나 책상 위에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읽어보아도 문제가 없었다.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우편함에 놓고 가기 무섭게 달려가 편지를 가져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메일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든다. 게다가 아기 팬더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 링크를 클릭하라는 등, 문의사항에 답변해 달라는 등, 친구와 점심 식사를 위해 계획을 짜라는 등 대부분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모든 활동은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로 그렇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메일로 이것이 자꾸만 중단된다면 효율성과 심도 있는 집중력이 희생당하게 된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은 그 자체로 각각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관련성, 중요성, 의도에 대한 신호를 주었다. 만약 배우자가 신화 노래로 당신과 소통하기를 시도한다면 꼭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의 본질과 정서적 가치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가 법원 공무원을 통해 소환장을 보내 소통을 시도했다면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전화통화는 보통 전보나 편지와는 다른 업무 처리에 이용되었다. 이렇듯 매체 자체가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대한 단서였다. 그런데 이메일의 등장으로 이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간과하고 있는 이메일의 단점 중 하나다. 이메일이 모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긴 단점이다. 옛날에는 우편으로 받는 편지를 개인적인 편지와 청구서, 대략 이렇게 두 무더기로 분류했다. 만약 당신이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의 경영자라면 이와 유사하게 전화 자동응답기 메시지를 들으며 회신이 필요한 것을 분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메일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메시지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강박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음에 올 메시지가 여가나 유흥을 위한 것인지, 기한을 지난 청구서인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인지, 문의 서신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지,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일인지, 아무 상관없는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신속한 지각적 범주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스트레스로 야기하고 결정 과부하 상태로 이끈다. 물론 지금은 이메일이 소통수단으로서 진부한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30세 미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메일을 나이 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낡은 소통 방식이라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메일 대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다. 3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이들은 문자 메시지와 페이스북에 문서, 사진, 동영상, 링크 등을 첨부해서 보낸다.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나이 든 세대들의 매체라고 여긴다. 이들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주요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문자 메시지는 전화 통화로는 얻을 수 없는 프라이버시와 이메일로는 얻을 수 없는 즉각성을 제공해 준다. 전화로 응급 상담을 받는 위기 상담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상담을 문자 메시지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이메일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점에 덧붙여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문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담은 돈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의욕이 꺾인다는 점이다. 문자 메시지는 엄청나게 신속하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 문제를 야기한다. 이메일은 인터넷을 거치고 스위치 라우터 서버 등을 거쳐야 해서 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열어보는 단계가 필요한데 비해 문자 메시지는 마법과도 같이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답장하지 않으면 보낸 사람을 모욕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회적 기대도 문제지만 문자 메시지 사용이 중독에 이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중추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답장을 보내면 과제를 완수했다는 보람이 느껴진다. 이럴 때마다 도파민이 품어져 나오고 당신의 변형계는 이렇게 외친다. 조금 더, 조금만 더. 한 유명한 실험에서 맥길 대학의 피터 미너와 제임스 오울즈는 쥐의 뇌 속에 측위 신경핵이라는 변형계의 작은 구조물에 소형 전극을 삽입했다. 이 두뇌의 구조물은 도파민 생산을 조절하며 도박사가 도박에서 이겼을 때, 약물 중독자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 혹은 사람들이 섹스를 해서 절정을 느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불이 들어왔다. 올즈와 밀너는 이곳을 쾌락 중추라 불렀다. 이들은 우리 안에 레버를 설치해 두어 쥐가 그것을 누르면 측위 신경계에 미세한 전기 신호를 전달되도록 했다. 과연 쥐가 그것을 좋아했을까? 맙소사, 너무 좋아한 나머지 쥐들은 먹고 자는 것도 모두 잊어버렸다. 배고플 때를 훨씬 넘긴 상황일지라도 쥐들은 그 작은 레버를 누를 기회만 생기면 맛난 음식도 무시했다. 섹스할 기회도 무시해버렸다. 쥐들은 계속해서 레버만 누르고 또 누르다가 결국 기아와 탈진으로 죽어버렸다. 이 얘기를 듣고 떠오르는 것이 없는가? 중국 광저우에서 한 30세 남성이 3일간 계속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사망했다. 한국 대구의 또 다른 남성은 50시간 동안 거의 연속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나서야 게임을 멈추었다.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성취한 느낌이 들고 우리의 뇌는 무언가 성취했다고 말해주는 보상 호르몬을 조금씩 얻는다. 트위터 피드와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과 만나고 사회적으로 유대감이 강화된 느낌을 받고 또다시 보상 호르몬을 조금 얻는다. 하지만 기억하자. 이런 쾌락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전두엽 피질에 있는 계획하고 일정을 짜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중추가 아니라 바보같이 새로운 것만 추구하며 변형계를 움직이는 뇌의 영역이다.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를 거듭 확인하는 것은 분명 신경 중독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비법은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뇌를 속여 우리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하루 중 이메일을 확인할 시간을 정해둔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2-3번 정도를 권장한다. 메일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다. 이메일을 도착할 때마다 혹은 5분마다 확인하도록 이메일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은 사람이 많다. 그런데 5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한다면 깨어있는 동안 200번의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친구나 동료들이 당신에게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하지 않도록 훈련시킬 수도 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간단하게 만나거나 점심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거나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이메일이 아닌 다른 소통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십 년 동안 효율적인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생산성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문을 닫고 전화기도 꺼두었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뇌를 신경화학적으로나 신경정기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의 유형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메일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의 이메일 필터 기능을 설정해서 이메일을 즉시 받아보고 싶은 대상을 지정해 두고 나머지 대상들로부터 온 이메일은 메일함에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 확인하자.
이메일과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은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은밀하고 특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그 이메일 주소는 당신과 바로 연락이 닿을 필요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다른 이메일 계정은 지정된 시간에만 확인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 로센스 레시그느 등은 이메일 파산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어느 지점에 가면 당신은 더 이상 받은 이메일을 모두 읽을 수도 답장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메일함에 들어있는 모든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따로 보관해 놓고 메일을 주고받은 사람에게 대량 이메일을 발송해 당신은 더 이상 이메일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자기에게 보낸 이메일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다시 발송해 달라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는 이메일 메시지에 모두 자동 응답 메일을 발송하도록 설정해 놓는다. 자동 응답 메일은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다음 주 안으로 당신의 이메일을 확인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신이 필요한 내용인데 일주일 내 저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제목 메일에 2차 시도라는 머릿말을 붙여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